강사장을 맡고 있는 김학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학술 포럼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들 쪼개서 이렇게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 통일사회복지 포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강사분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조금 또 여유 있게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모든 일정은 8시 반까지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3차 통일사회복지 학술 포럼의 주제가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인데요. 지난 1차, 2차의 포럼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또 북한의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통일사회복지를 꿈꾸고 또 관심 있게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또 아주 각별히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우리가 그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가 어떠한지,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현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평화 한반도 체제에서 그 사회복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또 맡아주신 그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박사님이신데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조성은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복지체제 전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의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회복지 체제가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조성은 박사님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또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은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뜻깊은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북한 사회복지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제도의 디테일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갖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북한에서 이제 사회복지라는 단어도 거의 안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와 북한의 사회복지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에 준하는 북한의 구조는 무엇인가를 좀 앞부분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얘기를 다룰 텐데요. 핵심적인 건 3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복지제도하고 좀 대등하게 다룰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북한의 사회 구조와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구조와 복지 다 포함해서 그러한 북한 사회가 지금 실제로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북한 주민 생활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도의 이해지만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는가가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학령 박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미래지향으로 좀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라고 하는 좀 미래지향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에 2개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론은 뭐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특히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절대 남한하고 동떨어져서 성립한 사회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같은 국가에 있었고 분단을 통해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이 굉장히 고립적이고 특이한 체제를 선택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남한의 영향인 거고, 반대로 그러한 북한이 존재하면서 북한의 존재가 지금 우리 남한의 어떤 구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우리의 고유성을 이해하는데도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장에 비해서 왜 이렇게 복지체제가 뒤처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고 이러한 연구들도 꽤 많이 있었고, 특히 해외에 있는 학자들이 그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은 북한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존재가 남한에 대해서 어떤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강제함으로써 남한 사회가 반공주의를 강화해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7, 80년대까지 민주주의는 후퇴가 됐고, 그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것에 우위에 놓는,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도 지연돼도 괜찮고 뭐 개인의 인권도 덜 중요하고, 어떤 이게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개개인의 삶의 성장하고 달리 이 국가의 거시적 성장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체제가 196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체제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는 거죠.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한의 이 권위주의적 정부가 반공주의라는 걸 내세워서 국민들을 강하게 억누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 노동자 계급의 성장이 매우 약화됐고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굉장히 지체됐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북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남한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과거에 많이 미쳤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만큼 반공주의가 강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가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뭐 15에서 20위권의 국가인데 군비로는 6에서 7위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확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 지향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되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 간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한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미래의 긍정적 지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것을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 대박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북한과의 어떤 관계 회복보다는 통일이라는 데 굉장히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일이 남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통일 대박론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뭐 북한에 뭐 몇백 조의 자원이 묻혀 있다. 뭐 철도가 연결되면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간다. 이것이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그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남북이 어떤 뭐 정치적 통일은 아니어도 하나의 사회로 남북이 통합됐을 때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삶의 질의 격차가 적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충분히 아시는 것처럼 한 사회 안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요소들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북한과의 사회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아무리 통일을 한다 한들 그것이 긍정적으로 남과 북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돼서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럼 100% 북한 사람들은 대거 남쪽에 내려와서 주변부 일자리를 차지할 거고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을 2등 국민처럼 당연히 취급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쪽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경제 수준을 보면 연변, 길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보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더 낮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어떤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냐 생각할 때 절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삶의 안정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남한과 북한의 사회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이게 뭐 단순히 북한에 많이 주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들인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향의 측면에서 오늘 되게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바쁜데 이렇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지 몰랐거든요. 예. 아무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주제가 되는 복지와 관련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계획경제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PDS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의 배급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이었고 우리가 1990년대에 북한이 경제난에 빠지면서 배급제가 굉장히 와해됐다라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배급제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전혀 무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형식적이지만 그리고 뭐 일부는 실질적 의미도 갖고 있고 아무튼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유지되고 있고 동시에 시장화라고 하는 것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사회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장마당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장마당, 그러니까 좌판 놓고 당국과 관계없이 뭐 이렇게 장사해서 조금 먹고 사는 거. 요거는 다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에 이렇게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고 이것이 북한의 시장화의 출발이었는데 이미 이런 시장화가 벌써 거의 한 30년 정도 진행되면서 북한 사회는 이미 북한 당국도 시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공식적 계획 경제와 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 시장주의적 요소들을 공식화하는 데에 북한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를 계획 경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미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현실을 보자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시장화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된 매우 독특한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회주의 계획 경제 요소는 뭐 노동의 의무, 위계적 직업 배치라든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 그다음에 의식주의 생산 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 이런 요소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요. 동시에 이제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거래되는 것들. 이제 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이미 2003년도부터 원래 전통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었던 농민시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생산품을 농민들이 거래하는 것들은 뭐 과거 7, 80년대에도 북한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농민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당국에서 2003년부터 종합시장으로 증개축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현재는 북한이 정부가 그 시장 안에 매대라고 해서 우리 전통시장 가면 이렇게 그 좌판들 있잖아요. 안에 가게가 있고 밖에 늘어놓은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서 매대라고 하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종합시장의 매대를 개개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수수료를 걷는 이런 방식으로 종합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종합시장이 몇 개인지 북한이 발표한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의 북한 연구센터에서 위성사진을 가지고 공식 시장이라고 볼 만한 걸 이렇게 셌다고 그래요. 저도 어떻게 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밀도 위성사진으로 보면 지붕이 있고 밑에가 사람이 보이는 이런 것들, 이제 시장의 규모로 보이는 것들을 다 셌다고 하는데, 2015년에 400개가 넘었다라고 하니까 종합시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국영시장이라고 해서 상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은 당연히 뭔가의 교환의 형태로 교환의 형태로 물건이 거래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필품의 한 80% 정도는 시장에서 거래된다. 이건 뒤에서 좀 더 하겠지만 우리보다 시장 의존도가 훨씬 높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의약품, 수술 도구 이런 것도 시장 가면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북한 의료 연구할 때 북한에서 의사였던 분들 만나서 인터뷰해 보니까, 이게 도읍병원만 하더라도 수술 도구들이 다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군에 있는 병원들, 인민병원이라고 흔히 하는 시군 인민병원에만 가도 수술 도구가 모자란다고 그래요. 붕대 이런 게 모자라니까 붕대를 한 번 쓰고 빨아서 다시 말려서 쓰고, 이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 받으러 올 때 붕대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리 나는 새 붕대 쓰겠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할 정도로 시장은 많이 확대됐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북한 당국이 이 시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 범위 안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적인 생활과 시장을 통한 생활을 병행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이제 노동이 의무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노동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학교를 졸업하면은 작업장,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뭐 기업소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노동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가사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가사로 빠져나오지 않은 뭐 미혼의 여성이라든가 남성들은 다 자기의 이 공식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 직업만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공식 직업만 갖고 있는 가정들은 없고, 대부분 공식 직업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장과 연결된 생활 수단들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북한의 이중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중 구조는 뭐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다. 그럼 선생님은 내가 소속된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고 북한의 공식 임금, 노임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데, 이 노임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만큼 충분하진 않아요. 아주 최소한의 노임과 배급표를 받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소비 못하니까 선생님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시장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하기 제일 좋은 시장적 활동이 뭘까요? 과외죠, 과외. 선생님들이 퇴근해서 돈 있는 집 애들 과외를 시켜주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럼 과외 돈을 줄 만큼 이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벌까요? 뭐 자기 직업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경수비대다. 뭐 국경수비대 제일 많이 얘기되는 국경수비대다. 그러면 이제 뇌물을 받는 거죠. 의사다. 의사는, 북한의 의사들은 다 공무원의 성격을 갖죠. 뭐 NHS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매우 관례적으로 1980년대부터 수술과 같이 큰 치료를 받으면 그 수술팀에게 약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잔치처럼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수술 전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봉투를 돌리는 게 아예 관례화돼 있다고 그래요. 공식 가격이 지역마다 있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해주고 받는 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런 어떤 약간 뭐 뇌물성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직업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나 여성이 시장에 나가서
뭐 자기 일거리를 찾는 거죠. 뭐 국수를 삶아 팔거나 뭐 가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국경에 좀 가까운 경우는 밀무역을 하죠. 주로 뭐 어촌에 가까운 사람들도 지역에서 수산물을 내가 떨이로 사다가 그것을 대도시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통 크게 해외 이 거래선을 터가지고 뭐 배 하나 가득씩 또 거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이 매우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같이 결합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이제 길게 드린 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북한의 사회보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은, 형식적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현물배급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 생활의 기본 배급제라서, 여기서는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 199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의복과 관련한 배급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학생들에겐 교복이 지급되고, 그래서 학창 시절엔 대부분 교복을 입고 생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보통 옷감을 배급해 줍니다. 기성품보다는 옷감을 비정기적으로 배급해줘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북한의 현물 배급제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기호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자급자족하는 게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었고, 이제 이 외에 요거는 이제 아주 현물, 뭐 먹고 자고 있고 이런 거라면,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가는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를 제공해 줍니다. 북한은 12년제 전반제 의무교육을 2010년대에 도입해서 유치원에 해당하는 1년까지 의무교육에 집어넣었어요. 대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가 5년,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중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합해서 중학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앞부분을 초급중학교, 뒤를 고급중학교라고 해서 이게 6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년의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이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무상치료, 그래서 뭐 북한 표현에 의하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이하게 이 무상치료제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강한 자부심이 있어서 북한에서는 헌법에도 모든 국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 걸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무상치료제를 완성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소득보장의 두 가지 형태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사회보험은 중요한 게 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보험은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로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받는 거고, 그리고 급여는 최소한 내가 냈던 보험료하고 어느 정도 연동되게 되어 있죠. 근데 북한에서의 사회보험은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한 글들을 보면 북한도 우리하고 유사한 사회보험을 운영한다라고 쓰신 분들도 가끔 있는데, 이제 북한이 1948년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사회보험 제도였어요. 근데 1960년대에 북한이 나름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사회보험은, 북한에서도 북한 문건에서 사회보험을 얘기할 때 국가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국가사회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달라진 게, 이 북한의 우리의 월급에 해당하는 노임에서 사회보험료를 조금씩 떼긴 떼요. 근데 이 떼간 보험료에 대한 개별 기록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노동자에게 걷는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국가 수입의 원천의 하나일 뿐이지, 그 사회보험료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줄 급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노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북한에서는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퇴직 후에 받는 것은 사회보험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걸 북한은 국가사회보험이라고 하고, 반면 그럼 이제 노동 능력을 완전 상실했다, 퇴직, 대표적으로 퇴직이죠. 아니면 완전히 장애가 심해서 생활이 못 된다, 이런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득보장 제도를 북한에서는 국가사회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소득보장 체계는 노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됐느냐 아니면
완전히 상실됐는가에 따라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소득보장에서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상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인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할 만한 장애인, 노인, 아동,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시설 보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우리도 쓰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뭐 양로원이라든가 뭐 애육원이라든가 아동을 위한 애육원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양로원이라든가 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시설 같은 것들을 기본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장애인 시설들은 대체로 시군의 하나 정도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운영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국가로부터 방치되는 이런 시설들인 것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시설이 조금 더 있는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구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살펴볼 건 아까 얘기했던 소득보장의 두 가지 축입니다. 두 가지 축. 그래서 국가사회보장과 국가사회보험. 그래서 국가사회보장은 헌법에서 보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아까 얘기했던 뭐 무상치료를 강조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북한 헌법에 명시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적 방조에 대해서 이제 국가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같은 헌법에 있는 건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 중에서의 요 국가사회보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서 북한의 공식 사전에서 국가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을 설명할 때 국가사회보험은 일시적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보장인데 이제 문제는 소득보장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북한도 이 국가사회보장이나 국가사회보험료의 급여를 정할 때 그 사람이 그 직전에 일했던 일자리에서 받는 노임, 임금을 고려해서 급여를 지불해 줍니다. 이건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전에 노임에 비례해서 급여를 주는데 근데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받는 노임과 시장에서의 영향 중에 현재에서 보면 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장에서 버는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큰 사회가 됐습니다. 북한이. 근데 이 국가사회보장과 국가사회보험은 여전히 공식적인 임금에 비례해서만 급여를 지급해줘. 그러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부분들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국가사회보장과 국가사회보험은 여전히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 자체가 자기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사회에서 국가사회보장과 국가사회보험은 뭐 요게 북한은 법률의 정확한 소득 대체율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회보험제에 거기서는 이제 48년의 사회보험법에서는 소득 대체율과 관련한 산식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을 보면 뭐 80% 정도에 가까운 소득 대체율을 보였었는데 과거에 나중에는 소득 대체율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북한이. 근데 아무튼 아무리 소득 대체율이 높아도 임금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현재 이 소득보장 구조가 갖는 의미는 북한에서 매우 약해졌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 재정은 국가 일반 예산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급여의 권리성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국가사회보장 대상이 돼서 연금을 받는다. 북한 사람들 조금 오래전에 넘어오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노인이 돼서 받는 돈은 다 그냥
사회보장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내가 사회보장을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인이 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도 이게 매달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역의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나오고 그러다 안 나오면 또 안 나오는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이 사회보험급여가 권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불확실하게 됐고 지금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시장 활동을 알아서 만들어서 시장에서의 자기 역할들을 찾아서 이것으로 생활의 거의 한 80%를 채워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사실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 북한의 사회보장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들은 뭐 그 다음 자료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 그냥 쭉 넘어갈 텐데요. 이게 이제 북한의 현실인데 그럼 이렇게 국가가 굉장히 작아지고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 북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냐. 이걸 보면 이거 이제 북한 연구자들이 다 그 궁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유엔의 제재가 엄청나게 강력해져서 북한이 거의 해외로부터 자원을 아예 거의 공식적으로 못 가져갈 만큼 유엔의 제재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매우 이렇게 꽉 조여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북한이 국경을 스스로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국경지대에서 진짜 함부로 월경을 하다가는 발포를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국경을 조였어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북한 내 물자 부족으로 생활 수준이 굉장히 하락하거나 북한 내에 뭐 기아가 다시 발생하거나 물자 부족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북한 내 정보통들의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뭐 국정원의 발표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북한이 유엔 제재 이후에도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콩기름하고 쌀하고 뭐 몇 개의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이 심각할 정도의 물자 부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북한의 시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알아서 엄청나게 커졌던가 북한의 배급제는 아니지만 북한이 계획 경제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 또는 과거에 생산해서 축적하고 있는 물품의 양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았거나 뭐 지금 어느 쪽일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북한의 이 두 가지 사회 구조가 뭔가 모르게 절묘하게 잘 믹스돼서 잘 굴러가고 있다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쭉쭉 떨어져야 되는데 90년대처럼 고난의 행군으로 다시 가야 정상인 상황인데 근데 북한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뭔가 좀 이 두 가지 구조가 3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이 뭐랄까 이 이상한 현실에 잘 적응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북한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인데요. 의식주 모든 생활에서 뭐 엄청 좋아지진 않지만 조금씩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의 가계 지출에 대한 그 지출의 비율인데 제가 요 뒤에 표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엔겔 지수가 갖는 의미가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체 생활비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북한도 보면 가계 지출의 비중에서 먹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대신 그 부분을 이제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문화생활 같은 요소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건 이제 북한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교사 얘기 든 게 과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녀 교육에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짙은 색이 자녀 교육인데 뭐 10% 안팎의 돈을 자녀 교육으로 쓴다라는 건데 북한은 공교육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쓴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뭐 공교육에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100% 사교육의 얘기고 북한 주민 평균으로 10% 근처까지 사교육비를 지출할 정도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90년대에 굶어 죽던 북한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전혀 다른
예, 어떤 이제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만들어질 정도로 북한이 뭔가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다른 지표들로 봤을 때 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나아지고 있다는 건 결국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아주 바닥으로부터 그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지금처럼 고립돼 가지고 꽁꽁 묶여 있는 사회치고는 나아지고 있다는 거지. 뭐 우리하고 비교해서 뭐 비슷해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봐서 남한과 비교해서는 뭐 북한이 우리가 뭔가 비슷하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인 거죠. 몇 가지 인구나 건강과 관련한 지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북한은 기대 수명이 아무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의 기대 수명의 그래프거든요. 여기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예요. 1990년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뭐 저는 고난의 행군을 예전에 뭐 언론에서 많이 보고 그래서 잘 익숙한데 좀 젊은 제가 대강 보니까 고난의 행군을 모를 만한 근데 여기 포럼 오시는 분은 고난의 행군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인데 여기서 90년대 북한이 경제난에 빠진 것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데 더 중요하게는 1991년에서 94년 사이에 사회주의 경제권이 같이 붕괴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끼리 가졌던 사회주의 경제 블록에서의 이 분업 구조가 해체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일종의 분업하는 구조가 있었고 이 사회주의 국가는 뭐랄까 지금 자본주의 국가처럼 이렇게 뭐랄까 이 교환 경제를 기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하고 국가 간의 경제 관계도 뭐랄까 약간 상호 연대성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주의 국가끼리 뭔가 이제 분업화됐을 때 약품 생산을 동유럽에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체코슬로바키아가 북한 약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코가 약품을 잘 만들어요. 그럼 북한은 체코에서 자기네가 굳이 제약을 안 하고 체코의 약을 받아다 쓰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 같으면 체코에서 약을 받아다 쓰면 돈을 바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경제는 그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약이 필요하면 체코에 얘기하면 우리 약 얼만큼 필요하다. 그럼 일단 약을 받아. 그럼 그 대금은 체코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약을 받은 만큼 뭘 줄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얘기해봐라. 그럼 예를 들어 석탄이 필요하다. 그럼 석탄으로 갚는 거예요. 또는 당장 우리가 어렵다. 그럼 체코한테 잘 얘기해. 일단 약을 주고 우리가 줄 만한 석탄이나 뭐가 없어. 그럼 다음에 갚을게. 이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체제였거든요. 이러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북한을 뺀 나머지가 다 개혁 개방하고 옛날처럼 대금 결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냥 주던 국가가. 이러니까 이게 90년대 북한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거고 여기에 홍수와 가뭄이 한 2년 주기를 가지고 같이 겹치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게 그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면 소련에서 식량을 줬거든요. 소련이 무너지니까 아무도 식량을 주지 않아요. 돈 주고 사올 달러가 없어. 이게 이제 90년대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북한은 뭐 아사자가 뭐 일설에 의하면 300만까지 추정될 정도로 평균 수명이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북한이 2000년대부터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에 가면 북한이 이미 90년대 자본주의로 넘어온 동유럽에 약간 비슷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 동유럽 국가도 보면 이 체제가 바뀌던 요 시기, 체제 전환 직후에 동유럽의 수명이 더 떨어집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체제가 바뀐다는 게 그만큼 그 내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나는 평생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준 직장 다니고 그냥 주는 옷 입고 밥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회주의 체제가 개혁 개방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와요. 젊은 사람들은 잘 적응하겠지만 중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바뀐 체제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여기에 이제 음주, 뭐 흡연, 동유럽 국가에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히 올라가면서 체제 전환 이후에 수명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하는데 북한이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고 90년대 이전의 수명보다 더 길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북한도 어느 정도 경제적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하는 건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경제 수준을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어요. 북한의 GDP 이런 거는 한국은행이 추정은 하는데 뭐 정확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래도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거. 물론 이제 북한의 인구 통계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100% 믿을 건 아니지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연속 측정했을 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긴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이외의 영역들 특히 국가가 과거에 보장했던 이제 의료 그다음에 복지 시스템의 현물 구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이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갔다라고 설명드렸을 때는 계획 체제와 시장이 잘 결합해서 두 가지를 합한 삶의 질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약화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게 의료 시스템인데요. 90년대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무상 치료가 작동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국가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가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의약품. 국가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의약품을 내려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의약품 공장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북한이 의약품 공장을 많이 졌다라고 노동신문에서 많이 보도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뭐 기본적인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그다음에 그 한약을 활용한 약품들, 뭐 소화제 이런 것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 밖의 것들은 북한이 어떻게 하든 수입해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얻어와서 제공했던 건데 이제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이 그에 비해서 이제 장마당은 우리 시장이 갖는 엄청난 힘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 시장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욕망이 그냥 불가능을 없게 합니다.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밀수를 하고 뭐 밀수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되는 건데 이 밀수라고 하는 게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북한의 밀수라고 하면 이제 보따리 지고 밤에 국경 넘고 이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북한 이탈 주민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정착하시고 제가 예전에 있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국경지역 출신이신데 밀무역 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국경을 넘어갈 때 얼만큼 물건을 가져오세요?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뭘 굳이 제가 가나요? 트럭으로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국경 수비대 이런 데를 그냥 그 아랫단부터 고위 관료까지 다 뇌물 줘서 이미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중국에 연락해서 몇 월 며칠에 어떤 물건을 갖다 달라. 그럼 트럭 몇 개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국경 수비대 허락받고. 이게 밀수인 거죠. 이게 2010년대 북한의 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하는 거간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어떤 시장에서의 이 어떤 거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거죠. 90년대 중반부터 진짜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적응을 잘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 시장에서의 규모가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을 하냐? 시장에서의 동태를 보고 뭐 별의별 물건을 다 수입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자기의 거래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이라든가 뭐 수술 도구까지도 장마당 그런 종합시장의 매대에 가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북한의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통해서 공식 병원에서 뭘 제공받기보다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의사가 얘기해준 약 이름을 종이에 적어서 시장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해서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도구와 붕대, 뭐 알코올 이런 걸 내가 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요즘의 북한의 시군까지의 보건의료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공식적 보건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작동이 어렵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만난 그 시군 의사 같은 경우에 시군 인민병원은 그 엑스레이기가 있긴 한데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됐다고 그래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가 병원에 하루 종일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엑스레이를 찍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엑스레이를 못 찍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응급한 환자가 있으면 도병원 같은 데로 이송을 하면서 의사가 따라가서 자기가 잘 아는 도병원 의사에게 부탁해서 거기에 있는 의료기기로 진단을 받거나, 근데 그 병원의 의료기기를 쓰려면 또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그 병원도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저한테 얘기해주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갈 때 이 축전기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그 우리 자동차 배터리보다 좀 큰 이 배터리를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개인들이. 이 북한의 공식 전력 수송이 잘 안 돼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도 배터리를 많이 쓰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인민병원에서 도병원을 갈 때 배터리를 들고 가서 병원에 이 배터리로 진단 장비 돌리고 다 쓰시라, 대신 우리 환자 한번 찍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도병원에서 진단받고 그랬다고 얘기할 정도로 의료 시스템에 어떤 물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가장 큰 문제고 의료기기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뭐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 뭐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증언한 것들 쭉 정리해 보면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군구역병원이거든요. 인민병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읍면동 정도의 진료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군구에 인민병원이 있고, 도에 인민병원이 있고, 평양에 종합병원과 이 전문병원이 있는 이런 4차 구조인데, 북한 사람들은 교통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병원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으면 잘 안 가고, 진료소는 말 그대로 진단기기가 거의 없는 데니까 군구역병원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군구역병원에서도 초음파라든가 심전도, 내시경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못 사는 동네의 군구역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기나 엑스레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에는 엑스레이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북한에. 그러니까 군구역 병원에 가야 엑스레이 정도가 있다. 그리고 소모품도 재활용한다라고 할 정도고,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이런 의료 시스템을 메꾸기 위해서 북한 의사들, 간호사들은 1년에 2번씩 약초 채취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이러이러한 약초 중에 뭐 몇 킬로씩 개인당 할당을 줘서 그것을 산에서 캐서 내야 되는, 이런 것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약초를 이용한 한방 약재들을 직접 병원에서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주는. 그래서 이 약초 재배는 초기에는 주로 고려의학,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한의학을 북한에서 강조하면서 시작했던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물론 많은 의사들이 직접 약초를 캐지 않고 요즘에는 시장에 가서 약초를 사다가 낸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일 정도로 의료는 매우 좀 붕괴되어 있지만, 이 북한도 이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에는 특별히 안 썼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이 어떤 이 자기 체제가 그래도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의료와 관련한 것들은 평양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네이버에 평양종합병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보도됐습니다. 김정은이 여러 번 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하기도 했고, 규모도 엄청나게 큰 평양의 종합병원 건설 계획을 김정은이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 번 시차를 갈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북한도 의료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제 의료 부분은 북한이 단독으로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발전시키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양종합병원도 원래 2020년 10월에 완공됐어야 되는데, 아마 2020년 10월이 노동당 창건 60주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맞춰서 완공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을 못할 정도로, 당국도 뭔가 의료 영역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이제 물자의 부족,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단독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우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 북한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저개발 국가는 감염성 질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우리 아프리카 그런 말라리아 같은 감염성 질환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중진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비감염성 질환, 우리 뭐 당뇨, 비만 이런 거 되게 잘 사는 국가에서 걸리는 질병이거든요. 저개발 국가에서는 당뇨도 별로 없어요. 당뇨 고혈압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이 한쪽에서는 공적인 부분이 작동 안 하지만 시장이 그래도 자리 잡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아무튼 좀 이중적인 사회가 돼서 그런지 북한은 여전히 감염성 질환이 높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비감염성 질환도 높은 국가입니다. 북한의 당뇨, 고혈압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도 저개발 국가보다는 조금 낮지만 줄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감염성 질환이 경제가 회복돼서 비감염성 질환이 늘면 감염성 질환이 줄어야 되는데 이게 줄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살펴본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결핵약을 정기적으로 잘 체크하면서 먹고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은 이 결핵약도 시장에서 많이 구매해 먹는 이 공식 의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결핵일 경우에 이거 먹으면 잘 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시장에서 약을 또 사 먹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다제내성성 결핵이라고 하는데 약이 잘 안 듣는 거예요. 뭘 먹어도. 결핵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도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영아 사망률이나 신생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과 같은 이 보건의료 시스템의 가장 기초를 테스트하는 여러 지표에서도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취약하고 다만 이제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의 수치들을 북한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되고 있지만 뭐 남한에 비교하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인 거고 특히 뭐 우리 키라든가 뭐 치아라든가 성장기와 관련한 성장기 영양이 필요한 부분의 문제들은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이 물론 모든 북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때는 진짜 이 굶어 죽는 걸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이고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한 섭식이 아니라 그냥 먹을 기회가 있으면 많이 먹는 거죠. 제가 이걸 느낀 게 요즘에도 약간 그런가라고 느낀 게 그 뭐 북한 관련으로 프로 보면은 평양의 유명한 냉면집 옥류관이 나오는 프로 봤는데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렇더래요. 옥류관 가면 1인당 2그릇씩 시키는 게 기본이라고 당연히. 옥류관 보니까 되게 큰 그릇에 나오는 냉면인데 다 2그릇씩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옥류관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개발되지 않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도 많고 체지방률이 높고 인슐린이라든가 좋은 콜레스테롤 낮은 약간 이러한 문제도 북한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것들은 주로 이제 이 90년대 식량난은 해결됐어도 북한 사회에 남겨진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인구 건강 문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좀 그 중요한 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이 이미 저출산 국가로 빨리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개발 국가들은 보통 애를 많이 낳잖아요. 뭐 이게 뭐 이유가 있다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저개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게 이제 대부분 국가의 통계인데 북한은 이미 2010년대 초반에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은 이미 17년에 1.89인 것으로 추정됐으니까 북한이 2 밑으로 줄어들어서 뭐 이 밑에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청 추계라서
너무 낙관적인 추계인데 2017년도 추계라 우리보다는 높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 한참 낮은 출산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생각했을 때 남한과 북한이 모두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났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거는 남북 통일이 되면 뭐 노동인구 감소의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죠. 남북이 통합되면 그냥 노인이 훨씬 많아진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의 90년대생들이 제일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에 태어난 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9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 안 좋은데 노인은 늘고 있고 고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20대에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동의 질이나 양의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남북한 인구만의 문제로 놓고 보면 남북을 통합했을 때 우리나라는 프랑스보단 크고 독일보단 약간 작은 국가가 됩니다.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이 다 6천만 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합하면 7,500만 정도 됩니다. 북한의 인구가 현재 2,500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못 살아서 인구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남북이 분단될 때부터 북한 인구는 남한 인구의 절반이었어요. 원래 이제 남북을 나눌 때 머릿수로 나눈 게 아니라 영토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북한이 산림지대가 많고 원래 인구는 적은 인구 밀도가 낮은 거라서 여기 있는 게 이제 분단 시기부터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인구가 절반이었고 지금은 요게 지금 그래서 북한의 남한 대비 인구 비율인데 원래 50.7인가에서 시작해서 북한의 인구가 우리보다 점점 이 비율이 낮아졌었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합하면 최소한 인구 규모 면에서 강대국의 조건이 된다.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량으로서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걸 고려해서 앞으로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총량은 다른데 이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주는 거라든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 속도나 이 경향은 이상하게 남한과 북한이 비슷하게 보여져요. 뭐 어떤 요인인지 몰라도 뭐 피는 물보다 진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북한의 사회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고 오늘 복지제도라고 하니까 뭐 분야별로 뭔가 더 조금 설명드릴 게 있나 좀 찾아봤는데 북한이 워낙 아까 제가 잠깐 뭐 장애인, 노인, 보호받을 아동들에 대해서 시설 보호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0년대에 이미 대부분의 시설은 국가로부터 배급이 끊겨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있었던 양로원이다. 그러면 80년대까지는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봉사원이 가서 밥 해주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 구조였다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의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노인에 대한 양로원이다. 그러면 갈 데 없는 노인들, 자녀가 없는 노인들이 와서 그냥 같이 먹고 사는 그냥 공간의 의미를 갖는 건데 이런데도 이제 90년대에 배급이 끊기니까 남은 노인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양로원 주변에 텃밭이라도 갈궈서 재배해서 거기서 뭔가 수확해서 그걸로 먹든지 그걸 내다 팔아서 뭘로 쌀로 바꿔오든지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자급자족하는 구조로 이미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그런 시설에 점점 입소하지 않고 상당히 뭐 대부분의 노인 시설들이 의미를 잃었다. 뭐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나 아동 시설들의 의미들은 점점 약해지는 반면 시설이 뭔가 뭐 특별히 나지는 않는데 북한이 최근에 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이 장애인 재활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법, 장애자 보호법
법도 만들었고 장애 판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수나 의족 같은 것들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장애자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애자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이니까 처음에 장애인과 관련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부터 매우 의료 모델 중심으로 그러니까 법 이름도 심신장애자라고 해서 뭔가 의료적 장애라는 데에 되게 집중하는 약간 좀 요즘 보기에는 좀 후진적인 모델로 처음에 장애인 법제화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2010년대에 장애자보호법을 만들면서 장애인 정의만큼은 매우 좀 뭔가 의료 모델과 사회 모델을 포괄하는 되게 이론적으로 세련된 정의를 법에 갖다 놨어요. 이건 아마 이제 북한이 유엔의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는 거기서 내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참고해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좀 세련돼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 장애인과 관련한 유엔의 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에 유엔의 국가보고서를 2018년에 제출했습니다. 그 유엔의 장애인 권리협약 사이트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면 국가보고서를 다 검색할 수 있는데 거기에 DPRK라고 이제 북한의 공식 명칭 DPRK라고 검색하시면 장애인에 대한 북한의 자체 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 가도 DPRK 보고서가 있고 작년에는 이 북한이 사회권 협약에 대한 권리보고서도 냈고 그 다음에 SDGs 국가보고서 그러니까 그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유엔의 공식 목표에 대해서 각 국가에게 자발적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작년에 VNR이라고 하거든요. 자발적 국가보고서. 이 VNR을 작년에 유엔에 제출해서 유엔 홈페이지에 가면 북한의 SDG 관련한 보고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북한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그래도 엿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법에서는 되게 세련되게 만들었는데 국가보고서 쓰는 스타일이나 거기서 담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장애인을 위한 뭐 시설을 몇 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에서는 이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시설 중심의 것들로 북한 내부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5%인 거고 이 보고서에 보면 6개의 장애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장애, 정신장애.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유형은 좀 적은 거죠.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보고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장애인 체제를 보면 북한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밑에 이제 내각과 연맹을 통해서 실제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북한은 얘기하고 있고 그 자기네가 얘기하는 이제 보호기관으로서는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국가사회보장이라는 걸 붙이는 것은 다 뭔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보장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학교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보호작업장과 같은 경로동 공장을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북한은 스스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장애인 정도가 그래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체계화하고 법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인 거고 물론 법률로만 보자면은 아동보호법도 있고 여성 권리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그냥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북한 사회보장의 생활과 관련한 얘기들 드렸는데 제가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쥐어가는 사진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평양입니다. 이게 대동강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뾰족한 게 유경호텔이라고 해서 북한이 굉장히 자랑하는 호텔인데 1988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올림픽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도 뭔가 자기네가
자랑할 게 필요해요. 그래서 105층짜리 호텔을 설계합니다. 80년대에. 그래서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지금 뼈대는 갖춰서 일부는 개장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105층짜리 호텔이 있고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여기가 우리가 TV에서 보면 맨날 보이는 그 광장. 근데 요게 요즘 평양의 뭐 아주 요즘도 아니고 5년 전 평양의 낮이고요. 이건 평양의 밤입니다. 똑같이 대동강변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 언뜻 보면 서울하고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강을 끼고 굉장히 넓은 강을 끼고 양쪽에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있고 불 밝힌 다리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굉장히 분단돼서 다른 경로를 밟았고 다른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도 뭔가 이 DNA가 비슷한가 도시 개발을 되게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리고 북한도 매우 이 평양 중심으로 몰려 사는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평양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수도권의 인구 밀집과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냥 앞서서 했던 얘기에 좀 디테일한 건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갈 텐데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북한하고 뭔가 잘 지내야 되냐 또는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뭐 저도 사실은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아까 사진은 아무튼 우리가 뭔가 좀 비슷하구나 뭐 우리가 어떤 혈통적인 공통점이라든가 동일한 언어 같은 것이 사실 되게 전 세계에 그런 국가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국적을 떠나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 그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500만, 해외 동포 700만 정도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요게 다 합쳐서 한 8,300만 정도 돼요. 요거를 다 합하면 이 동서독을 합한 독일의 인구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독일어를 쓰는 사람은 뭐 더 독일밖에도 많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요렇게 다 모여서 뭔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뭐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의 발언력을 갖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규모의 사람들인데 뭐 잘하면 좋겠다. 너무 나비한 편이지만 이런 게 이제 한편에 있어서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 또는 사회복지라는 전망에서 보자면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단 체계 안에서는 우리가 남한 단독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평화복지체제 또는 평화국가의 지향입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할 거냐라고 할 때 내가 살아생전은 아니지만 5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는 지향을 전망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평화와 동시에 복지국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평화복지를 별도로 추진하면 잘 안 될 거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이 중요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같은 민족이니까 잘하자 이것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못 사는 국가들 도와주려고 해외 원조도 하고 ODA 우리나라 그래도 국가 예산의 1% 이상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아프리카 가서 구호 활동하고 ODA 개발 활동 참여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것이 갖는 긍정적 의미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가장 가까이에 북한이라고 하는 저개발 국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500만의 사람들이 뭐 이게 같은 언어를 쓰거나 아니건 2,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중에서 약 300만 정도의 평양에 있는 뭐 특권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빼더라도 약 2천만의 사람들이 상당히 저개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가까운 병원에 엑스레이도 없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북한은 특히 지금 시장화가 북한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긴 하지만 이 속도가 북한 사회에서 고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장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비계획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의 질은 굉장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계획을 점점 약화시키는 이 상황에서 북한 내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개발 상태이면서 불평등도 늘어나는 가장 가까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문제에서는 평화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죠. 평화 군축이라고 하는 요소들도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 인권 운동 그러면 뭐 북한 체제에 의해서 막 억압받고 굶주리고 뭐 그 교화소 가고 이런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약간 과도하게 알려진 바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서 과거에 그런 류의 요소들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저개발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안 깔려 있는 지역들이 북한 가구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상하수도가 안 깔려 있으면 지역 물에서 우물에서 먹어야 되는데 자주 오염된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아프리카 보는 이런 문제들을 겪는 북한 지역들이 광범위하게 있는 거고 정기적으로 북한 식량 문제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의료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의 주민으로서 이 사람들의 보편적 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해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북한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아까 제가 잠깐 SDGs 보고서도 얘기했는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SDGs에 대해서 되게 협조적으로 나와요. 보고서 내려면 보고서도 내고 뭐 지표 같은 거 하는 세미나, 아시아 세미나에도 오고 그러거든요. 북한 대표들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의 협력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다국가, 그러니까 다체제, 뭐 유엔이 됐건 아시안이 됐건 이런 이 국제적 협력 체제 안에서 우리가 북한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SDG 안에는 뭐 빈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북한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뭐 다 그렇거든요. 북한이 장애인 의족에 대해서 뭐 좋은 공장이라고 노동신문인가 나온 거 보면 나무로 깎고 있어요, 의족을.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한 70년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70년대.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유명하고 오래된 장애인 생활시설들 다 섬에 있잖아요. 장봉도 해리먼, 뭐 거제도, 애광원 뭐 왜 섬에 갔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북한이 딱 아직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 서비스 영역의 기술과 체계들을 우리가 북한에 추천하고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대북 제재라고 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 물자를 대규모로 지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복지 체제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서서히 만들어가면서 다음 세대들은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양옥경 선생님 계신데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이미 좀 글러서 제 살아생전에는 뭐 그렇게 엄청 발전된 걸 보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 이제 태어나는 이 세대들은 분단이라든가 분단이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지체된 복지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그 인적 자본에 투자한 것이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한처럼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시장 체제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는 공교육 체제들 적어도 대학까지 무상으로 보내주는 남북한이 통합이 되면
좋은 쪽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좋은 요소들. 의료의 질은 낮지만 공공의료 체제는 갖고 있거든요. 북한 NHS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대안 모델이 남북관계가 화해되고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로 다음 세대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조성은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사실 북한의 사회도 잘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고 있던 저희들이 북한 사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심도 있게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질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박사님, 정말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장성현이고요. 네,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이 사회보험이 이제 개념이 조금씩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르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남한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험의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소득 파악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그나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확한 업종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이 남한에서의 이 사회 안전망이라 일컫는 이 사회 보험의 발달을 혹시 북한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답변을 할까 아니면 좀 다른 질문은 없으니까 장성현 선생님 질문만 먼저 답하면 저는 아무튼 북한이 개혁 기반되고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면 사회보험은 그냥 아예 다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회보험을 도입할 때 사회보험 공단을 만들고 가입 절차부터 다시 밟았잖아요. 사실 북한의 사회보험은 그런 방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기에 소득 파악이 다 안 돼도 사회보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식 사회보험은 소득 비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히 국민연금이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 내가 축소 신고하면 나중에 급여를 덜 받는 거예요. 물론 완전 비례하진 않겠지만 거기서 심하게 축소 신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사회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손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 파악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회보험을 도입할 때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과 급여를 연동시키는 새로운 제도로서 도입을 해야지만 특히 이제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별도의 제도로서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제전환 국가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는 게 많은 국가가 건강보험인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북한이 NHS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 건강보험 도입하고 이게 생각보다 잘 안착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NHS를 유지하는 쪽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 연금과 고용, 산재 같은 요소들을 묶어서 새로운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이화여대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최보라라고 합니다. 박사님 너무 평화복지국가란 단어는 이번 강의 때 많이 인상 깊게 들어서 좀 삶의 질 격차를 좀 중심으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조금 더 남북한 주민이 결국 삶의 질을 격차를 계속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심화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주라든지 기초생활 안전, 건강, 보건, 의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삶의 질은 이런 기본적인 이제 기초생활이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본권도 계속 중요한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북한 주민이
과연 사회보장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회보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남한 주민이 생각하는 나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의식주 차원뿐만 아니라 소속감이라든지 자아 실현, 뭐 여가까지도 복지 차원으로서 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좀 실태가 많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삶의 질은 좀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뭐 이분들을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튼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북한을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로는 북한 사람들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매우 취약하죠. 특히 이제 정치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 자유의 박탈로 인한 것들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다만 이제 근데 이제 북한도 최근에 이제 북한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북한의 계층화거든요. 그럼 북한 사람 모두가 그러냐라고 할 때 북한은 확실히 어떤 사회 특권 계층이라고 인정되는, 그것이 뭐 이제 지위로도 되겠지만 뭐 당원이라는 지위라든가 뭐 혈통 등으로 인해서 뭔가 특권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뭐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뭐 300만의 사람들은 사실 뭐 본인들이 만족해 할 수도 있죠. 그 북한 뭐 그 인터넷에 보시면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용감한 외국인들이 찍어온 자료들 많거든요. 그 뭐 안경에 카메라 숨겨가서 북한 나이트클럽 찍어온 분이라든가 제가 그분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북한의 선전영화 배우로 들어갔다 온 캐나다 분 계시거든요. 그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이제 거기서 보이는 게 보통 평양이거든요. 평양의 어떤 이 상류층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그 체제에 만족하는 분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 제가 답을 못 드리니까 계속 빙빙 돌고 있는데 아무튼 질문이 제가 답을 드릴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전체의 공통적 기본권이라는 건 확실히 약하다. 그 청구권이라는 것도 뭔가 법정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이어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권 분립을 하지 않습니다. 상권 분립이 안 돼 있다가 아니라 상권을 굳이 분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청구권은 행정부의 사법부의 판단을 빌려서 행정부에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조에서 보면 또는 의회의 입법 등의 활동을 통해서 행정부에게 뭔가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게 청구권의 실현 방식인데 사회주의 국가는 애초에 상권이 같이 뭉쳐있는 국가라서 그런 류의 거는 일단 없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한 분 정도만 있으시면 네, 조윤정 선생님. 네. 네, 저기 광주 사는 일반 시민 조윤정입니다. 너무 막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의 사회복지를 연구를 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들의 의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세 뭐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고려인 마을이라고 있어요. 한 7,000명 정도가 그 지역에 사시거든요. 그러면 7,000명이 만약에 이민자죠. 사라져버리면 그 지역 경기가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러니까 언젠가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일종의 공포심, 거부감이 우리 안에 너무 지금 팽배해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섞어짐으로써 이민자를 봤을 때도
그 어떤 최고 연구직 레벨하고 최고 하위직 레벨의 어떤 직업군에 더 많이 종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허리 중간의 층의 많은 직업군을 침해할 것이다라고 일종의 공포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의식 개선, 아니야, 인구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아니면 많은 인구가 외부에서 왔을 때 장점들이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이런 활동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젊은 층들도 학교에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막연하게 북한하고 이렇게 합쳤을 때에 대한 그 어떤 거부적인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학교라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전달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고는 있으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약간 질문하고 원하신 답하고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한 그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책연구기관에서 대부분 이제 북한 연구를 여러 차원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구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북한이 급속히 붕괴됐을 때,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했을 때, 완전히 개발 후에 통일했을 때 각각 어떻게 달라질 거냐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 됐을 때 각 분야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북한 지금 정부가 갑자기 됐다. 그리고 뭐 우리하고 통일을 하자. 우리가 흡수 통일이 돼서 하나의 국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북한의 토지를 어떻게 할 건지, 북한의 교통망을 어떻게 할 건지, 북한의 복지를 어떻게 할 건지, 북한의 행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 굉장히 많은 국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쪼개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걸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급속한 통일이 진행되는 거는 서로 안 좋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때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장기 체류하는 것은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북한의 긴급 붕괴에서 북한 주민이 갑자기 몰려 내려온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가 공통적인 결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내려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선족이 점차 늘어난 것처럼. 근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에 걸쳐서 중국 동포들이 제가 최근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한 100만이 안 될걸요 아마? 30년 동안 100만 정도 늘어난 걸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다고 느껴지잖아요. 100만 명이 이렇게 늘어나도 30년 동안. 근데 이거보다 더 급속한 속도, 예를 들어서 진짜 급속히 무너져서 뭐 1년에 몇백만씩 내려오고, 이거는 우리가 서로 좋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군인이 막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왜 내려오겠어? 결국 일자리와 인프라가 남한과 북한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급속한 이주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북한의 공공행정의 어떤 그 체계를 빨리 이식하고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채용하고 우리가 북한에서 거주할 때 이점을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북한의 의료라든가 식량 배급 시스템이라든가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의 긍정적 요소를 남한의 자원을 써서라도 유지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올 유인 요소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게 그 당시에 중요한 결론이었거든요. 예, 물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막 밀고 내려와도 아니야 괜찮아 였으면 좋겠지만, 많은 북한 연구자들이 그런 건 안 괜찮아요. 안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네, 조윤아 선생님, 우리 이 포럼 계속해서 우리랑 같이 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세 번째로 사회복지 제도라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제도를 배웠는데요. 두 번째는 북한의 사회,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북한의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의 강점과 장점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북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 포럼하고 함께 하시다 보면 이런 많은 걸 같이 공유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좋은 정보를 주시는 박사님들을 계속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여기 질문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코멘트도 들어오고 같이 좀 봐주시면. 채팅방에 하나 올라오신 거 박주현 선생님 주신 그 질문, 제가 박주현 선생님이 안 보이시는데, 예,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쓰는 건 아니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북한 연구자들이 북한 문헌들을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북한의 입장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한때 제일 열심히 봤던 건 노동신문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입수해서 보는 사회과학 학술지가 있거든요. 뭐 김일성 대학 학부 경제라든가 김일성 대학 학부 법학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조금 흐름들을 파악하는 건 주로 그런 자료들을 보고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 보고서들이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그나마 중요한 데이터인데, 다만 이제 미세한 분야에서는 남한에서 별도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식량정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연구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별도의 식량 추정 이 자기네 계산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북한에서 그 밭의 면적, 경작지 면적 이런 것을 다 매년 계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식량을 추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그렇게 하는 파트들이 있고, 무역에서는 대외경제연구원의 북한 파트 사람들이 북한의 무역 자료는 발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교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무역 자료를 다 뒤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각국의 무역 자료에 북한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북한은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자료들을 다 합해서 북한의 수출입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무역은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총 GDP는 이 무역만으로도 계산할 수 없어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GDP를 추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경제학 교수님들이 뭐 논쟁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서울대 김병희 교수님이라든가 KDI의 김재환 박사님 이런 분들이 요즘 뭐 좋은 방법론 막 찾아 계시는데, 뭐 위성 사진의 조도를 가지고 GDP의 성장을 추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각국을 비교하는 거죠. 저개발 국가의 조도가 높아지는 게 실제 GDP하고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회기식을 구해서 그 회기식을 북한에 적용시키면 북한의 GDP 성장률은 어떠냐. 이게 이제 재작년에 KDI 박사님이 지도하셨던 GDP 추정 방법. 이래서 이제 질문하신 데이터가 어떤 분야 데이터인가에 따라서 나름의 방법론도 있고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하던 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저희도 세부에 대해서는 최근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별도 서베이나 질적 면접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되게 혼합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데이터 컬렉션 이런 걸 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 이렇게 또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아쉽지만 이 3차 학술 포럼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제도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였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북한의 제도 그리고 또 남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박사님 한 번 더 모시고 좋은 강연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그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3차 그 실천 포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